예, 이제 드디어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를 풀고 있지만 그 분야별 문제로만 뽑아도 분명히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특히 교육 과정의 경우는 대부분의 것이 문제점도 진단할 수 있고 대안도 직접 같이 제시할 수 있는 이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교육과정에서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과정을 가지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교과, 경험, 학문,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가지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거죠. 교수 설계 이론에서 AD 모형도 개발 모형인데 여기 개발 모형은 뭐를 개발하는 개발 모형이야? 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무슨 차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는 해서 수업 방법이 나오는 거는 교수 설계의 개발 모형이에요. 여기 개발 모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통해서 교과 목이 나오죠. 가르칠 내용들이 나오는 게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과거에는 교과 개발 모형이 교과라고 봤는데 이제는 교과 이외에도 잠재적 교육 과정이 나오면서 교과 플러스 잠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교육 과정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이기 때문에 교수 설계 이론에서의 개발 모형과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은 내용물이 아예 다르죠. 내용물이 아예 다르니까 접근 방법이 아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로 보시죠. 교육은 지덕체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뭐 누구나가 다 지향하는 바죠.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공식적 교육 과정에 따라 각 학과별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학, 과학, 영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공식적 교육 과정 자체도 지덕체 교육 목표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나 인지 영역에 매몰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교육 과목의 교과목들을 선생님들은 주로 태도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주로 지식, 암기 위주로. 그래서 인지 영역에 다 매몰되어 있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과정과 비교해서 논하라. 공식적 교육 과정은 뭐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뭔지.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도출하시오. 뭐를? 지적인 영역 말고 덕의 요소를. 지덕체 전인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지 영역에 매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덕의 요소. 바로 정의적 속성들을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도출하시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인지 영역에 추정되어 있는 교육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적 영역으로 반영할 교육 목표 3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3가지를 사례를 들으라는 거죠. 인지적 목표는 그거죠.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게 가장 낮은 암기에서부터 가장 높은 평가 단계까지의 고등정신사고 능력으로 인지를 목표를 얘기를 했다면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라는 정의적 목표에서의 점차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는 목표가 있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공식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 비교. 뭘 비교하느냐? 개념이 뭔지, 다루는 영역이 뭔지, 내용이 뭔지, 영향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블룸의 정의적 목표의 사례 3가지를 제시하라는 거죠.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과 인격화에서 3가지 사례를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교육과정의 특성을 비교하고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은 학문주신 교육과정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들은 국어, 영수, 과학, 사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딱 학문주신 교육과정으로 해서 가르치는 과목의 영역으로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가르치는 거에서는 강의법으로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하죠. 내용면에 있어서는 근데 학문주신 교육과정으로 돼 있죠. 이러한 학문주신 교육과정은 인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암기 위주의 교육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있어요. 현재 학교 현장에 그래요. 이런 현상을 학문주신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 교육 과정, 교수학습법 및 특징에 의해서 진단하고 이거를 극복해 나가려면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이행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행하기 위한 세부 요소를 제시하라는 거죠. 뭐? 교육 목적, 교육 과정, 교수학습법 및 특징을 설명하라는 거죠. 인간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예술적 접근, 교육과정 개발 모형 안에서 예술적 접근에 의해서 개발 모형을 설명하고 어떤 방식이 도입되었는지 논하시오. 즉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짧은데 쓰려고 하면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즉 암기형 지식으로 외웠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쓸 말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해를 잘하고 나면 굉장히 쓸 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어진 교육 목표, 주어진 학습자와 선택한 교수학습법을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해야지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교육 과정의 공식적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느끼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의 세부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교수학습법에서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다뤘죠. 무슨 얘기냐?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수업 방법으로서 강의법, 문답법, 토익법이 있었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수업 방법으로서 문제 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이 있었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우리 다뤘던 걸로는 발견학습과 탐구 수업이 있었죠. 그다음에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는 협동학습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업 방법을 통해서 교육과정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 방법들이 달리 나오게 됐는지를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구조, 피터 조 허스트가 얘기하는 지식의 형식, 오크슈트가 얘기하는 경험의 양식을 통해서 그 내용물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물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교육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은 교육 철학에서 다루기도 하는데 교육 과정에서 연결해서 다루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서 이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해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역사적 전개입니다. 스펜서의 교육론에서부터 쫙 교육 과정이 나옴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교육과정사에서 보면 여기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타바의 귀납술 접근 모형, 워커의 수기 모형과 같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교육과정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 전개하에서 나왔던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서 많이 다뤄지는 게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타바의 귀납술 접근, 워커의 수기 모형, 그 다음에 아인저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스킬백과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 그다음에 위긴즈와 맥타이의 후진설계 모형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다뤄지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들을 다룰 거고요. 실제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 안에서의 세부적인 고려 요소들에 대해서 다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는 건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어떠한 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거죠. 역사적 전개라는 것들은 학교 현장에 적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논술로 다뤄지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파이나의 재개념주의 정도가 다뤄진다라면 일부 다뤄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뤄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다 여기 다 있잖아요.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은 다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미 밑에서 다루고 있고 타바 빼고 워커 빼고 아인즈너 빼고 그러면 없다고요. 또 논술에서 현재 학교에 적용하는 거를 그 과정사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죠. 논술에서. 그러면 다뤄질 게 이거 이게 좀 덜 중요하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에서 영역에 비해서 이거는 좀 세모표. 영역에서 안 나올 거 빼고 나서 보면 이게 너무 분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나온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교수학습법은 분야가 굉장히 많고 내용이 방대했어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교수학습법. 그래서 나왔던 게 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매번 나오는 거에 비하면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나온 게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교육과정 전체 나누면서 경험중심 교육과정 나오고 학문중심 교육과정 나오고 잠재적 교육과정 나오고 타일의 함유적 교육과정에 말하면 여러 번 나왔고 학습경험 선정에 관련된 내용, 조직에 관한 내용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나온 것도 여기선 중요하다. 교육과정사는 그냥 이해만 하면 충분한데 나머지는 상당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매우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뭐야? 실상 우리가 교육학에서 내리는 가장 핵심 질문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왜 가르칠 것인가? 가르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핵심 질문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것들의 답을 제시하는 게 교육 과정입니다. 어떻게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게 교수학습법이에요. 왜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교육 목표이자 그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게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교육 사회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르쳤다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교육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용어 정의를 내린다면 교육 목적을 위해 학교와 교사가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학생의 학습 내용과 경험의 총체예요. 무슨 얘기냐? 내용의 총체다 그러면 지적인 영역만을 얘기하는 거고 경험이라고 했을 때는 지덕 체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정의를 먼저 보면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목, 교육 내용, 우리가 통상 실라버스라고 얘기하죠. 교수 요목.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의 목차를 교수 요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교수 요목을 교육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이 교육과정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학교 지도와의 경험. 교과목이라면 주로 교육 내용이니까 지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겠죠. 하지만 경험입니다. 지 플러스 덕의 요소까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험을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실제 경험. 학습자의 학교에서의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도한 학습 결과. 뭔가 결과물이 달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 즉 가르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배웠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학습 결과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바라보는 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실존적인 체험과 반성의 과정이죠. 나는 왜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겪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왜 인간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바이자 체험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과목, 경험, 학습 결과, 실존 체험, 반성의 과정 이러면 구체적이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공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교육 과정, 그러면 문서 속 또는 문서 밖의 교육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교육 계획으로서 내려온 거고 그걸 따라서 가르치면 되는 거죠. 즉 교육 행정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문서 속 또는 문서 밖에 있는 교육 계획이라는 거죠. 즉 교육 계획이 문서로 내려와 있고 그 문서를 읽어보고 그 이면을 파악해서 그것까지를 전달해서 학생들에게 심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교육행정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육과정은 문서 속 및 문서 밖의 교육 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교육행정에서 시스템적 접근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은 학교에서 수행할 일련의 과업이다라고 보는 게 학생들이 익혀나갈 일련의 과업들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교육과정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쿠레레, 말이 뛰는 길을 쿠레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마장에 말 뛰는 구간을 쫙 나눠 있고 말들이 달릴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발은 딱 구획을 나누어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해지잖아요. 그걸 커리큘럼은 쿠레레, 말이 뛰는 길이라고 봤어요. 즉 경마장은 길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교수 요목, 보빗이 얘기했던 커리큘럼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뛰는 길. 근데 파이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들이 뛸 때 한 길로 같이 뛸 것 같은데 아니고 딱 정해진 그 길만을 달리잖아요. 정해진 그 길. 그러니까 같이 뛰고 있지만 말들 각각이 가는 길이 다르더라 이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동일한 내용을 전수를 했지만 가르쳤지만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학생들마다 달리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학생들마다. 가르치는 사람은 똑같이 가르쳤는데 학생들마다 달리 받아들이더라. 즉 정해지는 길을 가고 있으나 동일한 과정을 가고 있으나 체험의 결과물로서 교육받은 결과는 학생들마다 달리 받아들인다라는 게 파이너의 재개념주의죠. 즉 기존의 쿠레레라고 보는 관점은 하나의 패스를 정해주면 그거를 모두 공이 같이 따라간다. 같이 외우고 같이 받아들이고라는 객관주의 개념이 강한 게 보빗이, 객관주의 교수 이론이 갖고 있는 개념이 강한 게 보빗이 얘기하는 커리큘럼, 쿠레레라는 관점이라면
파이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동일한 내용을 제시를 했지만 학생들마다 자신의 이전 선수학습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받아들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거죠. 바로 구성주의 관점을 띠고 있다는 거죠. 상대 지식이고 사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식을 줘도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느 게 맞을까?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은 혼자 얘기를 하고 30명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보빗의 객관주의 관점이 맞아요. 근데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학교 그 졸업생들 입장에서 같이 우리 학창 시절에 이랬잖아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마다 말이 틀려요. 말이 달라요. 그때 누가 뭐 어쨌잖아. 그랬냐? 난 몰랐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파이나의 재개념주의 관점에서의 교육 과정의 개념도 충분히 이해할 요소였던 거죠. 타일러와 그래서 듀이는 교과, 학습자, 사회라는 것들이 교육 과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다라고 봤는데 수압의 경우는 교과, 교사, 학습자,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봤죠. 다른 점은 사회를 중요하게 봤느냐, 교사와 학습 환경을 중요하게 봤느냐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묻지는 않겠죠. 잘 보시면 우리는 태어나서 24시간 안에서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해요. 그 중에서 학교 정규교육과정이라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래서 과거의 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 그 다음에 잠재교육과정을 포함한 정규교육과정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면 성인교육과정이 여기 있죠. 성인교육. 그런데 이제는 태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죽을 때까지 교육받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교육과정 개념이 옮겨오고 있다, 맞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육과정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했고요. 이러한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펼쳐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육과정 그러면 되게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공식적 교육과정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부임을 하게 되면 첫 해 바로 맡는 게 2학년 담임이다. 담임을 맡으면 생활지도를 해야 되고 교과목 가르치는 것은 그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는 거지만 담임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생활지도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다 잠재적 교육과정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영교육과정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체육 교과목을 생각해서 보시면 중학교 때는 배구나 축구 같은 과목들이 있죠. 배구 같은 과목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스하키나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체육 과목에서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왜 있냐 이거죠. 누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황 이에 대해서는 윤리과목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타 수많은 실학자들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렇게 배우는 내용에서 배제가 된 교육과정이 바로 영교육과정이고 항상 영교육과정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결국 영교육과정을 같이 검토해야지만이 과거에는 이게 누락이 빠져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이게 더 부각이 되네. 과거에는 진로교육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다 대학 가는 걸로 가정을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교 안 가는 애들이 숱해요. 그러니 과거에 영교육 과정으로 빠졌던 진로 교육이 점차 중요하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 과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교과라고 얘기하는 공식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죠. 국영수, 과사도, 은비체처럼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고, 거기에 반대돼서 상반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군집성, 상찬, 권력관계에 의해서 잭슨이 얘기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잠재적 교육 과정입니다. 즉 계획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배 집단의 의도적 조직 통제하에 학생 태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 괜히 어렵기만 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게 뭡니까? 지각하지 마라. 규율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인사해라. 위계에 복종하는 방법을 배운다고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바로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과목에서 배우냐? 교과목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입니다. 바로 지배 집단의 의도적 조직 통제하여 학생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 교칙 지켜라.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개기지 마라. 이런 것들이 바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공식적 교육 과정에 그런 거 가르쳐라라고 되어 있냐? 아니거든요. 아니어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군집성. 학교에 모아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 상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주로 배우는 것들은 권력관계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교사들이, 교장이 교사들에 미치는 권력관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 미치는 권력관계를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바죠. 즉,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생활지도입니다. 생활지도예요. 여기 공식적 교육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교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의 원천은 교과목이고, 잠재적 교육 과정의 원천은 목적성, 강요성, 군집성, 위계성, 교과 운영 시간표, 상찬, 경쟁심, 사회환경, 인지용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에 와닿게 얘기하려면 조회, 그 다음에 종례. 아침 조회를 교장 선생님이 하실 때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하실 때도 있죠. 조회, 종례, 그 다음에 생활지도. 딱 그거예요. 딱 그거라고요. 그것을 좀 더 고상한 얘기로 하면 목적성, 강요성. 이게 바로 교장 선생님 조회 시간에 우리 학교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모아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학교에 위계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고, 운영 시간표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고, 상찬을 통해서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고, 경쟁심을 유발하고 하는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조회, 종례, 생활지도. 딱 그거죠. 영역은, 공식적 교육 과정은 교과목을 통해서 주로 지식을 배우죠. 미적분, 과학의 원리, 국어에서의 요약하는 법과 같은 지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이라면,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은 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가, 그 다음에 구호,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학교 문화풍토. 우리 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로서 서울대를 몇 명이 갔었고, 명문대를 몇 프로가 갔고, 사년대학교를 몇 프로가 갔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풍토에서 신념, 정의적 영역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교과에 대해서는 태도를 형성을 하죠. 미술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총각 선생님이래. 얼굴도 잘생겼어. 난 미술 너무 좋아. 이런 태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들은
지적인 영역, 그다음에 교육과정으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바람직한 내용이 중심이 됐죠. 바람직하지 못했으면 교육 철학에 근거해서 이미 뺐겠죠. 영교육과정으로 뺐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범죄 수법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내용 위주로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왕따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욕하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바람직한 내용만 가르친다고요. 반면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뭐 예의를 지키고 친구들하고 사회성 있게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배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갖고 초등학교 어린애가 하는 게 욕을 하죠. 욕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폭력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애들 놀리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사회 모순, 지배 집단 문화와 가치관 측면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사회적 모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위계에 굴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들이 굴복하는 모습, 담임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계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도 같이 가르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은 교사의 지적과 기능적인 영향을 받죠. 왜 우리가 임용고시에서 임용시험에서 교과목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봅니까? 교사의 지적, 기능적 영향이 학생의 공식적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교과목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었다면 아무나 하면 되죠. 굳이 임용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은 인간 학생들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 영향을 주느냐? 일시적이다. 왜 이게 일시적이냐? 우리가 미적분 공식 지금도 외우고 있는 분들은 수학 선생님들 빼놓고는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지적 기능의 경우는 시험 보는 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일시적으로는 기억을 하지만 그걸 항구적으로 기억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반면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주로 누구의 영향을 받냐? 담임교사의 언행, 전인격적 영향.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통해서 전인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한 영향은 상당히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나요? 라고 물어보면 미적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전에 담임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얘기는 정말 제 삶의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학교 생활에 교사의 언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장기, 반복, 항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표를 설명한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라는 얘기를 묻습니다. 각 학교마다 미친개가 한 분씩 계시죠? 별명이 미친개인 분들이 한 분씩 꼭 계세요. 학생들에게 미친개로 남고 싶냐? 아니면 나의 삶의 모토가 되신 선생님으로 남고 싶냐? 그러려면 공식적 교육과정이 중요하냐? 잠재적 교육과정이 중요하냐? 라는 얘기를 묻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임용해서 가자마자 한 과목의 교과목의 교사이자 담임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실 텐데 두 가지를 같이 겸해하셔야 되죠. 어떤 선생님으로 남고 싶으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미친 개가 아닌 내 삶의 모토가 된 선생님이 남으려면 교사의 언행, 전인격적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담임선생님으로서 명단 딱 넘겨받으시면 뭘 하실 거냐? 라고 물어보면 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일단 생기부를 각 30명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그 학생을 정말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파악해 보시라고. 그래서 적어도 네가 누구지? 이름을 못 외우고 있는 교사보다는 그래 누구야? 라고 이름을 외우고 존중해주는 교사가 되었을 때 항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50명, 60명이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 30명 내외거든요. 외우시고 교육 심리에서 배웠던 지, 덕, 체의 요소에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담임으로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하시라는 거죠. 이름을 외우지 못한 교사하고 무슨 대화를 터놓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부터 외우시라. 그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특이사항을 지, 덕, 체 요소로 나눠서 한번 뽑아보시라 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교육과정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크게 이렇게 있어요. 교육과정에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활동 중심으로 설계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문제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체계적인 계열화, 학습 계통을 유지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추구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 과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체계적인 계열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과학의 공식과 적용 방안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습 계통을 유지하는데 계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물리와 화학이 구분되잖아요. 화학과 생물이 구분되고 생물과 지학을 구분해요. 이게 바로 계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통을 허문다? 과학, 통합과학 한 과목으로 가르치는 거. 그게 바로 그 계통이에요. 이렇게 교과목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계통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암기형 지식을 전달하는 게 주가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은 분과형, 대단한 게 아닙니다. 화학, 생물, 역사, 경제학으로 개별 과목으로 다 짜갈라져 있는 거. 이게 분과형이에요. 계통선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는 형태. 서로 간에 대화 가능성이 없는 과목. 현행 우리나라 교육의 과거 우리 과목이 여러 과목이었을 때 했던 방식이죠. 이게 관련된 과목으로 좀 묶인 게 상관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과 생물. 무슨 얘기냐? 계통 유지를 해요. 하지만 전반부에서는 화학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후반부에서는 생물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이 단일 과목으로 배운다는 거죠. 역사와 경제. 전반부에서는 국사 선생님이 와서 역사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고 후반부에는 경제 사회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죠. 이런 게 상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별 구분은 명확하게 있지만 관련이 높은 것끼리 같이 묶어놨다는 거죠. 즉 이들이 연관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연관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없죠. 이것은 중간고사에 연관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융합형은 아예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화학과 생물과 생화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과목이에요. 역사와 경제를 가르치는 것과 경제사상사를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과목이에요. 두 개가 합해져서 전혀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진 것이 융합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광역형은 경계를 완전히, 이 학습 계통을 완전히 허물고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거죠. 통합과학, 통합사회, 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합해서 역사로 가르치는 거. 문학, 역사학, 철학을 합해서 하나로 가르치는 게 인문학이죠. 문사철.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을 합해서 가르치는 게 예술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완전히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형태의 과목이 이렇게 교과목 안에는, 교과 중심 안에는 분과형, 상과형, 상관 융합형, 광역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식의 헛중심이죠.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하우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활동형이죠.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경계는 기본적으로 허물어요. 폭넓은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는 지식 중심이 된다면 여기서는 경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학생들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참여를 안 하면 경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화에 관심을 주로 갖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으로는 아동 중심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생성 중심이고 아동 흥미 중심인데, 생성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유치원 딱 가서 보면, 자, 오늘 뭘 하고 놀을까요? 하고 선생님이 물어봐요. 오늘 탑쌓기 놀이 하고 놀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럼 오늘 탑쌓기 놀이 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생성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동 중심 교육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놀이 교육이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놀이 교육이에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하는 거는 생성 중심인데 아동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험, 바로 직업교육 같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문제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밀농사 짓고 집 짓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바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하는 방식이죠. 낭만적, 급진적 활동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주로 생성 중심이고 아동의 본성 중심이하고 자연적인 발달을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거냐면,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하고 놀까요?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은 자연에 대해서 공부해요. 사계절에 대해서 공부해요. 라고 나오면 그걸 가르치는 게 낭만적, 급진적 교육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도 하나의 활동으로서 강조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 교과가 헛중심이라면 여기서는 정의적, 바로 지식 중심이면 덕체에서 덕의 중심이 돼서 가르치는 거죠. 태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개방교육과 실존주의 교육을 하는데요. 대안학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안학교 가면 학교마다 천양지차로 다른데, 전형적인 대안학교에 가면 되게 뭐를 하냐면 텃밭에 가서 풀 뽑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텃밭 키우는 법을 배우는 거냐?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들을 거치고, 그 텃밭 안에 보면 벌레도 있고 식물도 있고 해서 생명체가 존재하잖아요. 같이 교류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선생님이 같이 그 대화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는 정의적 속성 중심의, 감성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활동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하우 중심의 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 문제 중심의 교육은 홑 안에서도의 문제 해결의 과정을 중심으로, 홑 플러스 하우의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면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게 바로 문제중심 학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장면, 문제를 생활 문제로 내는 거예요. 현실 적응하고 현상 유지, 생활 문제를 내는 게 생활 문제 중심이고, 사회 문제는 사회에 발생한 문제를 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문제를 내는 게 바로 사회 문제를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죠. 각자 팀을 짜서 팀별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러려면 해결 방안을 내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 문제를 내는 거고요. 중액교육 과정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복잡해요. 중액교육 과정은 뭐냐면 실생활 중심의 조직, 핵심의 구성요소 교육.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실생활 중심 조직을 하고 핵심 구성요소를 교육한다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니까 사례를 들겠습니다. 중액교육 과정의 사례. 어느 초등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중액교육 과정의 내용이 뭐냐면, 박완서 선생님의, 돌아가신 고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 하나를 딱 놓고 그 소설을 처음부터 읽습니다. 읽으면서 맨 처음에 용어가 나오죠. 용어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국어 교육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용어가 뭔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필요한 거 조사를 하고, 또 싱하가 식물이에요. 식물에 대해서 생물 교육을 해요. 싱하는 언제 무슨 식물이고, 꽃은 언제 피고, 어떤 걸 먹고 자라고, 화수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마을 환경에 대해서 묘사된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묘사된 거에 대해서 사생대회를 가요. 거기를 가서 그 마을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해요. 토론을 해요. 도덕적 갈등이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박완서 선생님의 따님이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분이 와서 대담을 합니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그 소설을 본 것들에 대해서 느낌들을 학생들이 얘기하고, 박완서 선생님이 그걸 할 때 일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하나의 소설을 핵심으로 놓고 관련된 활동들을 이렇게 모아서 과목의 구분 없이 국어, 생물, 미술, 토론, 도덕,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대담 토론, 대담 수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중핵 교육 과정입니다. 중핵의 안에는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한 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중핵 안에 철학사를 둘 수도 있죠. 과학사를 두고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핵 교육 과정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액교육 과정에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준비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액교육 과정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왜? 담임선생님이 다 가르쳐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즉 무슨 얘기냐? 교과서 있고, 교과서 내용을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걸 놓고 관련된 내용을 따다가 다 사전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데 선생님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 이 중액교육 과정을 배웠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죠.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선생님들 중학교 부임해서 가시면 자유학기제 짜세요 라고 프로젝트 떨어지기가 쉬워요. 어떻게 짤 거냐 이거죠.
인문계 쪽과 자연계 쪽이면 저는 두 가지 방안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철학사, 과학사라는 걸 두고 각각에 대해서 철학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문학, 음악, 미술, 철학의 사조에 맞춰서 음악사조, 문예사조, 미술사조, 음악사조를 같이 엮어서 놓고 관련돼서 박물관 견학도 가고 하는 것들을 엮어서 하는 수업을 하나를 할 수가 있겠죠. 철학 관련돼서. 내지는 과학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관련된 주요 고대 과학, 이전 과학들의 실험 실습도 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로켓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관 방문해서 현장 학습도 하고 하는 학습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수업이라면 중해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줄기를 따라서 관련된 활동을 쫙 엮어서 해보면 응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자유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기존의 지식 중심의 수업에서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문과, 이과. 지금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문과, 이과가 없어졌으니까, 통합이 됐으니까, 어찌됐든 상관없죠. 그래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철학사 관련된 책 하나를 놓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엮어서 해보는 거죠. 고대 철학이 나온 거 안에 연극의 요소가 있다면 연극도 해볼 수 있고, 고대 르네상스 이후에는 문예사조와 문학과 음악과 미술의 각각의 파트를 다 엮어서 같이 다뤄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중해교육과정이 갖는 의미가 나름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실생활 중심의 조직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 하나라는 것들을, 소설을 어차피 읽고 이해하고 할 거 아닙니까? 실생활 중심의 조직의 핵심 구성 요소를 놓고 관련된 교육을 연결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중해교육과정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크게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뤄야 될 가장 핵심 요소는 이거죠. 오늘은 간단히 맛만 보고 내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설명을 하면 이게 미국의 시대예요. 미국의 1920년대 이전에 교육과정을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 1920년대 교육과정 책에 보면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개념만 있었어요. 다 이거 하나였다고요. 교과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교과중심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1930년대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해서 나오면서 자기네와 그 이전의 교육과정과 뭐가 다른지를 구분해서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표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겠죠.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기네 이전의 교육과정을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특색을,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지어진 게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잘 보시면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왜 등장을 했냐, 왜 이게 1930년대에 굳이 미국에서 나왔냐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랬냐면 1929년에 블랙 먼데이가 왔고, 그때부터 7년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업자가 너무 넘쳐나서 부모들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셌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셌다고요. 도시 빈민도 많고. 그러면 어땠겠어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을 거고, 아, 교육이 문제네. 교육이 도움이 안 되는 내용만 가르쳤으니,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되는 내용만 가르쳤으니 학교 졸업하고도 취업을 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지. 이게 무슨 헛지랄이야? 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1930년대에 그럼 교육과정부터 바꿔. 뭘 중심으로? 직업교육 중심으로. 왜? 직업을 얻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애들을 가르칠 거 아니야. 였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을 싸그리 다 바꿔라는 계기가 됐던 게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딱 1930년대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논리에 기반이 됐던 게 뭐였냐면 그게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철학에서 바탕이 안 되면 그 철학자들 설득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딱 듀이의 진보주의가 학생들한테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듀이의 진보주의가 1900년대 초에 나왔다가 1920년대에 교육 철학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유행을 합니다. 20년대 유행을 하니까 그게 30년대에 교육과정 바꾸면서 그게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는 1920년대예요. 그게 10년에 걸쳐서 교육과정에 반영되면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1930년대에 된 거죠. 즉 1930년대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나온 거는 뭐냐면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채택을 그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해요. 안 바꿔요. 왜? 누가 자기네 잘못한다라고 교육부가 비판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대공황이 와서 니네 교육이 엉망인 거 아니야? 교육 바꿔 라고 하다 보니 대안을 내려고 하다 보니 진보주의를 채택을 했고 그게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딱 채택이 되면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나온 거죠. 즉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경험, 실생활에 필요한 경험들 중심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뭘 가르쳤냐? 밀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로까지의 부분까지 이거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타일러가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를 먼저 딱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도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로 초등학교하고 따로 노는데 이걸 연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초등학교는 교사 한 명이 애들을 다 전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경험중심 교육과정 도입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중학교 도입하려고 딱 해서 보니까 다 그 과목별로 전공 교사가 달라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교육부가 모르겠으니까 타일러한테 의뢰를 해요. 당신이 교육학자니까 좀 만들어 보시오. 중학교에 이 경험중심 교육과정 안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초등학교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바꾸겠으니 알아보시오 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과정에 1950년대, 1945년도가 2차 대전 종전기념일이에요. 우리는 해방이고 2차 대전 종전기념일이에요. 1945년 8월 15일이 미국은 종전기념일, 우리는 해방이에요. 일본은 패망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쟁 끝나고 나서 기존의 경험중심 교육과정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한 거죠. 특히 그런 생각에 한참 퍼지고 있었는데 1957년에 뭐가 발생을 하냐면 소련이 딱 2차 대전 때 배웠던 그 독일의 로켓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주 산업 발전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57년에 뭐가 나왔냐면 스푸트니크호가 하늘에 펑 하고 떴어요. 그 스푸트니크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예요. 이거. 로켓을 띄워가지고 이게 떴는데 얘가 뭐냐면
구지 않습니까? 구? 이 금색 구예요. 금색 구가 여기 딱 해서 하늘에 저기서 떠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금색 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신호를 막 내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다 죽었다. 소련은 로켓 쏴서 스푸트니크 같은 인공위성을 쏴서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데, 하늘에 지금 저 인공위성 떠가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소련 사람들이 여기다가 핵탄두를 실어서 쏘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미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일본에다가 원폭 투하를 했잖아요. 핵탄두를 실어서 쏘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해갖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소련은 그렇게 로켓을 쏴서 과학기술과 수학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읽고 쓰기 계산하기도 잘 못하는데 이거 교육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싹 바꿔 해서 나온 게 1959년에 우주홀에서 교육학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 모여서 나온 이야기들을 브루너가 집대성을 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냈죠. 그 책을 내자마자 교육부에서 바로 얼씨구나 좋다. 지금 우리가 지금 화살을 엄청 맞고 있어 죽겠는데 구세주가 나타났네? 해서 바로 채택해서 바꾼 게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미국이 딱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괜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근데 공격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꿨던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딱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서 야, 절대 진리가 어딨어. 상대 진리만이 진리지 절대 진리라는 건 의미가 없고 내가 F는 MA 모른다고 해서 내 삶을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는데 H2O가 물이라는 걸 알면 그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데 한번 써먹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인간중심 교육과정이죠. 결국 중요한 건 인간이 자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렇게 달달달 암기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갖고 과학의 원리를 잔뜩 배운 거 갖고는 자신이 안 돼. 과학할 애들만 소수 하면 되지. 왜 모든 학생들이 과학을 다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문제를 제기한 게 인간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실존주의, 현상학 등이 영향을 줬어요. 이게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흘러온 겁니다. 즉 미국의 교육과정이 그래서 1920년대 이전까지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대공황을 맞으면서 교육부터 바꿔 직업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도움되는 교육을 해.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 라고 해서 나온 게 경험중심 교육과정. 우리는 그렇게 해갖고 과학기술이 너무 뒤떨어져 있고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발전하려면 과학과 수학이 발전해야지. 학문중심 교육과정. 말이 좋아서 학문중심이지 실상은 과학 수학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랬다가 그거는 과학자들이나 하지 왜 우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할 애들은 안 해도 돼. 라는 게 인간중심 교육과정이에요. 학생마다 니드가 다르니 그 니드에 맞춰. 과학할 애들은 선택 과목을 하라니까? 왜 그걸 전 교생이 왜 이걸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비판하고 나선 바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배경을 이해해 두시면 교과중심 교육과정 왜 교수유목이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계획된 경험, 생활인 양성. 왜 생활인 양성, 아동 중심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게 생각됐는지가 가슴에 와닿으시죠.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의 구조, 탐구과정, 결국 수학과 과학이라는 거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그래야지 과학자가 양산이 될 거고 양산돼야지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달나라에다가 로켓 쏴서 그 달 착륙시킬 거 아닙니까? 학문중심 교육과정. 미국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학과 수학 중심으로. 그랬다가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고 월남전 이후에 절대 진리라는 건 의미가 없다. 사람마다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이 정말 자신의 삶의 방향인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교육이다. 바로 전인교육, 자아실현으로 이행해 왔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봤던 여기 교과, 활동, 문제의 이 각각의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교과 중심일 때는 교과서대로 가르쳤어요. 분과형으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통화형, 생활 경험 중심으로 왔어요. 학문 중심일 때는 나선형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일 때는 실존 경험, 포괄적인 내용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찾는. 보시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분과형,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경험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바로 사회 문제, 과학 문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활동 중심의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배경 설명을 했으니 이 표를 쫙 놓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왜 가르쳐야 되지? 교육 목표.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뭐 어쨌는데? So what? 특징이 뭔데? 딱 교육학 논술에서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가르쳐야 되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가르쳤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가르치는 것들은 어떤 속성이 있지? 어떤 특징이 있지?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한계점이 있지? 라는 거. 딱 논술에 물어볼 만한 것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게 집대성되어 있는 하나의 표예요. 이렇게 표로 집대성 시켜놓은 이유는 비교를 해야지 이거를 생짜로 다 외우지 않죠. 특색을 파악하고 우리가 알았던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거지. 안 그러고 교과 중심 따로 하고 경험 중심 따로 하고 따로따로 해버리면 각각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꺼번에 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비교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배경하에서 흘러왔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보면 아, 그 당시 교육과정이 저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